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인 썰맘 애청자입니다. 40대라는 나이가 많지는 않은 나이지만 그래도 인생의 절반 정도는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엔 잘 몰랐는데 살다 보니 사람도 사람 나름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사람들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너무 세상에 대해 그리고 사람에 대해 너무 몰랐던 거죠. 사람마다 성격이 제각각인 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자신의 태도가 달라지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상종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이중인격자들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누군가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주면 깨닫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긴 했지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썰맘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그렇게 상종 못할 사람에게는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한 방 날려줘야 한다는 걸 이제서야 알아버려서예요. 저는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진 못했지만 넉넉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바로 엄마가 뛰어난 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엄마의 재력은 외할아버지가 물려준 것이었어요. 외할아버지 역시도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고요. 직접적으로 기업을 물려받았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 기업을 물려받은 것은 아니고요. 집안 대대로 사업 수완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지, 그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등을 말이죠.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도 큰 회사를 운영한 건 아니었지만 나름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오셨어요. 작지만 알차게 운영하셨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외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냐면요. 바로 엄청난 욕망 덩어리라는 것이었어요. 갖고 싶은 건 다 가져야 하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던 거죠. 사업적인 부분에서만 그랬다면 다행이지만 엄마는 남자 문제까지도 여러모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엄마는 여자로서 참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엄마의 바람기는 정말 굉장했어요. 미국 헐리우드 영화배우들 저리 가라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랑 일찌감치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남자를 바꾸기도 참 여러 번 했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만났던 남자들과 모두 결혼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등본이나 서류들이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죠.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들에는 화려한 기록이 남아있진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엄마의 그런 성격 덕분에 저는 학창시절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12살 때부터는 엄마한테 부탁했어요. 엄마가 남자친구를 만드는 건 이해하는데 내 친구들이나 동네에는 티내지 말아줘. 학교에 소문나면 괴로워. 그럼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죠. 그래, 우리 딸 혹시 소문나서 괴로운 적 있어? 당연하지. 지금도 학교 애들 다 알아. 그럼 우리 딸 전화 깔까? 그래주면 좋겠어. 엄마는 마치 이제야 방법을 찾았다는 듯 소문이 날 때마다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제 학교도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한 해 동안 학교를 3번이나 옮기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있었다면 친구를 제대로 사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친해질만 하면 이사를 갔고 전학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드디어 엄마가 정착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엄마는 사업적으로 연결되었던 미국인과 제대로 바람이 났고 정말 완전히 미쳐버렸었죠. 사랑에 푹 빠져서요. 엄마가 그 미국인과 어찌나 통화를 해대던지 집안에서는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많이 들렸고 알파벳을 제대로 알기 전에 저는 영어에 귀가 트일 정도였네요. 그리고 얼마 후 그 미국인은 저희 새아빠가 되었답니다. 처음엔 새아빠가 엄마와 사업을 같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을 상기하다 보니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곤란한 일을 겪기 일쑤였죠. 그때 엄마가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하루는 제게 엄마가 묻더군요. 딸,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랑 미국에 가서 살 수 있겠어? 아니, 난 싫어. 가고 싶으면 엄마만 가. 난 한국에서 잘 살고 있을게. 하나밖에 없는 딸을 혼자 두고 엄마가 어떻게 미국에 가니?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엄마, 그럼 한국에서 새아빠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 일자리. 응, 예를 들면 영어학원이라던가. 아빠는 미국인이니까. 영어학원? 그래, 너무 좋겠다. 이후 엄마는 흔쾌히 새아빠를 위해 영어학원을 차렸고 다행히 새아빠도 적성에 맞았는지 즐겁게 잘 운영하셨습니다. 주변에 영어학원이 이미 많이 있긴 했지만 토종 미국인 원장님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은 그곳뿐이라서 인기가 엄청났지요. 우리나라 엄마들 교육열의 극성이잖아요. 소문을 듣고 옆 동네와 옆옆 동네에서도 물 정도였네요. 그래서 동네에서 작게 운영하던 영어학원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대형 영어학원으로 규모가 커져 있었죠. 그 덕분에 우리 집안의 재력 또한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특별히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중고등학교 내내 영어 성적은 우수했어요. 다른 과목은 꼴찌를 하더라도 영어는 전교 1등이었습니다. 영어 말하기 상자는 무조건 제가 받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영어과 쪽으로 갔다면 아마 장학금을 받고 다니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집안에 돈이 많으니 등록금 걱정도 없었고 영어가 생활이 되다 보니 딱히 영어와 관련된 학과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네요. 대학교 공부만큼은 영어와 전혀 관련 없는 분야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고민해 보았죠. 왜냐면 그전까지는 딱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걸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딱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고3 때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 피부가 엄청 예민한 타입이었어요. 화장품 한번 잘못 썼다 하면 얼굴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조금이라도 건조하다 싶으면 팔다리가 간지럽다며 벅벅 긁곤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짓궂은 남자애들은 여자애를 놀리곤 했죠. 야, 학교에는 좀 씻고 와라. 시집애 갔다 나오게 학교에서 긁고 있냐? 아니거든. 더러운 게 아니라 내 피부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뻥치시네. 애들은 웃으면서 장난을 쳤고 그 여자애도 씩씩하게 받아치긴 했지만 상처를 받는 것처럼 보였네요. 아무래도 한창 예민한 나이고 예쁘게 보이고 싶어할 나이인데 남자애들이 놀리니까 주눅이 들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긁지 않으려고 물파스 같은 화끈거리는 약을 발랐고 바를 때마다 이미 긁어서 상처가 났던 부위는 아파서 몸서리칠 정도였죠. 보는 제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피부과엔 가봤어? 한 번. 그래? 의사가 뭐라 그래? 약 꼬박꼬박 챙겨 먹고 피부과에서 나온 화장품 챙겨 바르래. 근데 너 약 안 먹잖아. 바르는 것도 없고. 아, 그거 다 썼지. 야, 병원비도 장난 아닌데 그 비싼 화장품을 어떻게 쓰냐? 참고 말지.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니 저는 그런 예민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품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공학을 공부하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근데 아무리 대학이라고 해도 제가 딱 원하는 과목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 그 수업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은 형편없었죠. 엄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새아빠랑 헤어지기로 했어. 이혼을 하겠다고. 새아빠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뭐 그러라고 했어. 엄마가 원래 좀 쿨하지 않니? 그래서 말인데 너 대학도 곧 졸업하는데 지금 하는 공부가 힘들면 영어학원 운영해 볼래? 아니, 난 영어엔 관심 없어. 지금은 힘들어도 꼭 내가 원하는 화장품을 만들 거야.
저는 오로지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졸업 후 화장품 회사에 입사해서 제가 생각했던 화장품을 만들자고 제안해 보았죠.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다들 시큰둥하더라고요. 이봐요, 이주임. 고객 자체가 적은데 그게 매출이 나오겠어? 그래도 이 회사는 기능성 제품을 많이 생산하니까 거기서 나온 매출로 제품을 생산하면 손해가 없을 거예요. 기업 이미지에도 도움 될 거고요. 그 상품 자체가 매출이 없을 텐데 손해가 없을 거라는 게 말이 돼? 생산하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만들고 제가 판매하기로요. 저는 정말 작은 중소기업 화장품 회사를 차렸고 제가 원하는 제품 원료를 공장에 맡겨 제품 생산을 부탁했습니다. 공장에서 처음엔 엄청 반대를 했었죠. 제소 수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적게 주문하시면 곤란해요. 돈이 안 되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생산할 제품이 아니에요. 제품 사용기간 자체가 길지 않거든요. 그 대신 제가 계량 비용을 많이 드릴게요. 생산하면서 드는 비용은 인건비며 관리비며 얼마든지 다 청구하셔도 되니까요. 제품만 생산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겨우 출시를 했고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문을 받았습니다. 대박이 터질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럴 일도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화장품은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감사 편지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딱 제 피부에 맞는 제품이네요. 앞으로 여기서만 구매할게요.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업의 존재 이유였던 친구를 만나 화장품을 건넸지요. 이 화장품 써보고 어떤지 말해줄래? 어머, 이거 정말 촉촉하다. 내 피부에 딱이야. 친구는 제가 그걸 만들었다고는 상상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어디서 샘플을 준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만든 거라고 하니 친구는 거의 기겁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아, 정말이야? 이거 네가 만든 거야? 어때? 괜찮았어? 진짜 완전 맘에 들어. 고마워. 나 같은 피부도 바를 수 있는 화장품이 언젠간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날 위해서 만든 거 맞아? 맞아. 맘에 든다니까 다행이다. 친구는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절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괜히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저는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제 그 회사 운영은 그만두고 저는 관리만 했습니다. 어차피 수익을 얻고자 만든 회사는 아니니 직원에게 제품 생산과 판매를 맡겼고요. 저는 일단 목표를 달성했으니 엄마가 운영하던 영어학원을 이어받게 되었네요. 엄마는 기존 운영하던 회사와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해외로 3개월간 혼자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땐 어떤 낯선 남자분과 함께 아주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엄마 남친 어때? 엄마의 남친은 그동안 만났던 분과 이미지가 다르더군요. 그동안 엄마가 남친을 선택하는 기준은 외모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약간 벙찐 표정이 되자 오히려 엄마 남친분께서 먼저 다가와서 제게 웃으며 인사하시더라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엄마를 잘 도와주는 착한 딸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엄마만큼 사교적이지도 않은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엄마 남친분은 성격이 좋으셔서 그런지 제가 낯을 가려 퉁명스럽게 맞이하는 제 태도에도 변함없이 웃으며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분은 평소에도 엄마의 잔소리나 투정을 다 받아주었고 그 덕분에 엄마는 엄마의 남친과 여러 국가를 오가며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바쁠수록 제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잘하는 엄마의 남친을 보니 저도 처음으로 연애라는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구속 없이 제 삶을 누릴 수 있을 때 연애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팅도 많이 부탁했어요. 제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여러 남자를 소개받았고
드디어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성격을 가진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요. 착하고 배려심이 깊더라고요. 원하는 목표도 뚜렷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했고 이 남자와 만날수록 자라온 환경이 꽤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은 많았지만 거의 방치된 집에 외동딸로 자라왔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가정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어도 늘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남자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존심이 상할까봐 우려됐고 그 과정에서 결국 영어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흥미를 느끼면서도 경제적인 부분이 덜 드러날 만한 일을 찾아보았죠. 근데 도저히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뭐하고 살까? 에이, 그런 걱정을 못하러 와. 넌 아쉬울 게 없으면서. 그러니까 더 걱정인 거야. 뭘 해도 할 수 있으니까. 부럽다. 내가 너라면 난 네일 아트 샵부터 차렸을 거야. 3평만대도 운영할 수 있고 손님들이랑 수다 떨면서 시간 보내는 것도 좋고 예뻐져서 가는 사람들 보는 것도 좋거든. 그래. 그럼 진짜 해볼까? 아, 정말. 이렇게 전 약간 대책 없지만 용감하게 네일 아트 샵을 차렸습니다. 당연히 친구가 직접 손님을 맞았고 저는 계산하고 예약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제가 영어학원을 운영할 때는 남자친구에게 직업도 없는 여자인 척 했는데 네일아트 샵을 다니면서 직원으로 일한다고 하니 남자친구는 저를 기특히 여기더군요. 그래, 무슨 일이라도 시작하길 잘했어. 한 단계씩 올라가다 보면 되겠지. 자긴 뭐든 잘할 거야. 착하니 착한 성품에 욕심부릴 줄 모르는 순박한 시골 청년 같은 사람이기에 저는 이 사람과 연애 2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엄마에겐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을 제 남편과 시댁에게 티내지 말자며 신신당부했더니 엄마와 엄청난 마찰이 생기곤 했더랬죠. 그래도 이 덕분인지 엄마와 저는 연락도 잘 안 했고 다행히 남편도 시댁도 친정에 대해선 잘 모르는 상태였네요. 저는 남편이 쉬는 주말이면 남편과 데이트를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요.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면서 도련님 챙기는 걸 좋아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도련님을 불러 같이 식사를 하거나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곤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도련님은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욕심도 많은 아이였대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 집안에서 자기를 뒷받침해줄 수 없다는 걸 깨닫자 중학생 때 사춘기를 겪으며 엇나가기도 했다네요. 하지만 남편은 도련님이 삐뚤어질 때도 붙잡아주고 모든 걸 지지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선하고 순하게 돌아올 걸 알았다면서요. 남편도 그 당시에 어렸으니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도련님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했을 어린 남편을 떠올리니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네요. 그래도 사춘기 이후로는 도련님의 모든 삶의 기준이 형에게 맞춰지게 되었고 형의 말, 형의 선택이라면 종교처럼 믿고 따르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따르는 동생이니 남편이 어찌 챙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 역시도 도련님이 안쓰럽게 느껴졌고 남편이 도련님을 챙겨주는 건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생뚱맞게 같이 오는 손님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도련님의 여자 사람 친구였습니다. 사귀거나 좋아하는 마음의 여자가 아닌 정말 그냥 친구 관계요. 물론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죠. 여자의 촉은 다르잖아요? 도련님은 그 여자를 그냥 친구로 느꼈지만 그 여자는 도련님을 남자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이 좀 훈훈한 스타일이거든요. 도련님과 그 여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다고 하는데 대학교도 같이 가고 또 같은 동네에서 자취까지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족 모임에도 따라올 정도니 보통 친구는 아니다 싶었네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도련님과 남편이 화장실에 갔을 때 그 여자가 제게 묻더라고요. 저 사실 동민이 많이 좋아해요. 동민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 여자가 도련님과 결혼하게 되면 저한테는 동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여자가 동서가 되기엔
남편의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렇고 정말 선하시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며 따지거나 사람 재봐가면서 만나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데 제게 마치 작전 같은 걸 짜고 들이댈 것처럼 하니까 솔직히 막 탐탁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여자를 더 자극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은 도련님이 기분이 좋았는지 밥 먹으면서 간단하게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꼭 형수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우리 형이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이 선택한 여자니까 형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일지 저는 딱 알겠거든요. 하지만 제 주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형수님 같은 여자는 보이질 않으니 이러다 평생 결혼도 못하고 늙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도련님의 그 말에 그날도 껌딱지처럼 나와있던 도련님의 여자 사람 친구는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게 마치 편에 들어달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그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저는 그냥 도련님이 진실하고 마음이 예쁜 사람, 계산적이고 여우 같은 그런 여자 말고 곰 같은 여자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형수님. 꼭 그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괜찮은 동생 발견하시면 꼭 좀 연결 부탁드려요. 네, 그럼요. 그런데 그날 그 여자는 결심한 모양이더라고요. 도련님을 차지해야겠다고 말이죠. 그 여자는 도련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착한 여자인 척, 순진한 여자인 척 쇼를 했고요. 도련님이 엄청 취해서 고백했던 것처럼한 모양이었어요. 얘가 그동안 날 좋아했었다고 고백한 거 있죠? 하하하하. 이러면서 어찌나 여우짓을 해대던지. 도련님은 연애를 하면서도 형과 형수인 저와 함께 만나는 걸 좋아했어요. 반면에 그 여자는 엄청 싫어하는 티가 났지만 도련님과 결혼하고 싶으니 매번 좋은 척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형님 꼭 부탁해요. 이러면서 사정을 하곤 했죠. 그런데 그렇게 제게 사정하고 잘 보이고 싶어 했던 여자가 도련님과 결혼하더니 태도가 싹 달라진 거 있죠? 우리 남편이 하도 형수해서 난 또 형님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했지 뭐예요. 하하하하. 가진 건 쥐뿔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때 말도 섞지 말 걸 그랬다니까요. 어머, 형님 표정 봐. 농담이에요, 농담. 하하하하. 이러면서 제 남편과 도련님이 없는 자리에서는 면전에다 대고 저를 하대하기 일쑤였고 도련님한테는 형님이 요즘 피곤하신 것 같아서 일찍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형님이랑 아주버님 먼저 보내드리고 자기랑 나랑은 영화 보고 들어가자. 응? 이렇게 콧소리를 내면서 가족 모임을 빨리 피하고 싶은 본인 생각을 꼭 제 핑계를 대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동서에게 절대 뒤지지 않는 사람의 자신이 있으니까요. 동서는 영어 교육과를 나와서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인데요. 제가 운영했던 학원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더라고요. 그러니 동서가 받는 월급도 뻔하고 하는 일도 다 알지만 괜히 나서서 아는 척하진 않았어요. 그때 내가 학원 운영을 했을 때 강사로 왔었다면 동서가 이렇게 잘 나가는 척하진 않았을 텐데.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 다른 역할 속에서 만났으니 뭐 어쩌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알 수 있었죠. 동서가 저보다 어리고 예쁘고 똑똑할지는 몰라도 인격적인 성숙도나 마음씨 같은 건 저보다 월등히 떨어지는 여자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조금이나마 우월한 제가 참아야 하지 않겠어요? 적절한 때 복수를 하리라 다짐을 하고 저는 남몰래 복수의 칼날을 품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칼날을 꽁꽁 숨겨야 하나 싶은 순간이 왔는데요. 그건 바로 도련님과 동서가 딸을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기가 어찌나 귀엽던지 동서를 하나도 안 닮고 잘생긴 우리 도련님만 쏙 빼닮았거든요. 웃는 모습도 아주 천사가 따로 없었네요. 그래서 동서가 아무리 보기 싫어도 가끔 애 봐주러 가긴 했었죠. 그런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서에게서 전화가 온 날이 있었는데요.
동서가 평소와는 다르게 제게 다정하게 애교를 부리면서 말하더라고요. 형님, 오늘 저녁에 바쁘세요? 제 남편 이번에 승진했거든요. 그랬어? 축하해. 혹시 안 바쁘시면 말로만 축하해주지 마시고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나 바쁜데? 에이, 형님 안 바쁜 거 제가 잘 알거든요. 애 좀 봐주세요. 제가 사례 톡톡히 해드릴게요. 사례는 무슨 사례야. 됐어. 알았으니까 이따 봐. 저는 애 봐줄 생각에 동선회로 향했어요. 도련님이 다니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부서인지 알아서 제가 괜히 아는 사람 만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차피 저는 방에서 애만 보고 있을 테니까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수수하게 갔죠. 그런데 가는 길에 도로에 사고가 나서 생각보다 차가 막히더라고요. 동서 미안해. 차가 좀 막혀서 좀 늦을 것 같아. 그래도 손님 오시는 시간 전까지는 최대한 맞춰서 가볼게. 네, 형님이 뭐 그렇죠. 조심해서 오세요. 아주 말 한마디 예쁘게 하는 법이 없는 동서지만 일단 저는 꼭 참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옆에 있던 엘리베이터 문도 열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더라고요. 바로 도련님의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절 발견하고는 오셨어요? 하며 반기는 얼굴을 하고는 잽싸게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손님들을 먼저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들어가려고 맨 뒤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동서가 애를 안고 나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생뚱맞게 영어로 잘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늦게 하면 어떡해요? 제 정신이에요. 그래서 전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도 남편 회사 사람들 앞이라고 나한테 막말하는 티는 안 내려나 보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제 말을 딱 막으면서 도련님 회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 일하는 가사 도우미예요. 그러면서 도련님 회사 사람들 앞에서 노는숨을 치더니 제가 들어가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 있죠? 저는 순간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저 망할 동서녀는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뻗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동서를 한 방에 먹이면서 내 위신을 바로 세울까? 저는 진짜 이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그런데 항상 가방 속에 들고 다니던 제 명함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화를 가다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도련님의 회사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사드렸죠. 또박또박 제가 지금까지 갈고 닦아왔던 영어 본토 발음으로 말입니다. 저를 제대로 소개해드렸어야 했는데 혼란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명함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일단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저 CEO 리라고 기억하실런지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제 명함을 보자 도련님 회사의 이사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고 제 손을 잡으면서 고개를 숙이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유, 여기서 뵙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 명함은 바로 제가 운영했던 화장품 회사 명함이었는데요. 제가 운영하던 화장품을 도련님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서 브랜드화해서 팔고 싶다고 제게 여러 번 연락이 왔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화장품 사업 자체를 수익을 남기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니 거절했었죠. 피부 건조나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산했던 거였으니까요. 그 수익금으로 불우한 사람도 돕고 연금이 지원도 하고 있어서 제가 정말 수도 없이 거절했었네요. 그런데 그 이사님은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또렷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제안했던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었는데도 그걸 거절하다니 그땐 정말 놀랐습니다. 매출에 욕심 없이 연금이와 후원금 명목으로만 사용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뵙게 돼 영광입니다. 도련님의 회사 이사님과 제 모습을 보고 동서는 사색이 돼 거의 숨다시피 했고요. 도련님 역시도 이 부분까지는 몰랐던 사실이라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수님, 제가 형수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진작에 알긴 했는데 혹시
우리 형이 안목이 있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형수님. 두 사람 덕분에 동서에게는 아주 제대로 한 방 날린 것 같아서 묵은 체계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서는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애를 보았고 저는 도련님과 도련님 회사 사람들의 요청으로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에게 잔심부름을 시키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서의 입지를 굳혀주었네요. 우리 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련님 회사 동료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혹시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바람에 우리 도련님 집안이 무식하다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안에선 동서만 좀 부족한 거니까요. 이내 저는 아주 오랜만에 영어로 대화하느라 혀를 제대로 풀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동서와 저의 서열이 아주 확실하게 정리되었죠. 동서는 쭈뼛거리면서 오더니 제게 그러더라고요. 형님, 혹시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형님을 좋아해서 장난을 많이 친 거지. 막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죠? 그리고 형님이 저희 애 예뻐해 주셔서 저 항상 형님께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 정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형님. 이렇게 그날의 사건으로 아직도 동서는 제 앞에서 어깨를 피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쓰러울 때도 있지만 예전의 생활보다 더 편해진 것 같아 저는 그냥 지금을 즐기려고 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